일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지만 범인은 대담하게 증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그들을 찾는 데 진전이 없습니다. 세타가야, 도쿄, 일본에서 연말에 발생한 사건은 나라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명을 포함 104명의 가족이 한밤중에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범인이 범행 후 현장에서 음식을 먹고 쉬었다가 떠나면서 여러 가지 단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1년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단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모든 일은 도쿄 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축제와 설날 준비로 들떠있던 12월 31일 정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도쿄 내 모든 경찰서들은 사건 없이 평화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경찰이 긴급 전화를 받은 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전화의 저편에서 한 할머니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했다며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이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단 2명의 경찰관만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층과 2층에서 각각 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벽과 바닥에는 피로 물든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놀란 경찰관들은 마음을 가다듬은 뒤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즉각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첫 번째 희생자는 사위인 미야자와 미키오였습니다. 부검 결과 미키오는 칼에 의해 총 32곳의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머리에 가해진 상처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범인은 칼을 사용해 머리를 강하게 공격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칼날이 피해자의 머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희생자는 미야자와 야스코와 그녀의 딸 미야자와 니이나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1층에서 미키오를 살해한 후 2층으로 올라가 야스코와 그녀의 딸을 공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이는 범인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야스코와 니이나 양이 숨을 거둔 후에도 범인은 계속해서 시신에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미야자와 레이 군이었습니다. 레이 군의 경우 부모와 누나와는 다르게 외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레이 군은 범인에게 목이 졸려 침대 위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범인을 가리킬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피가 묻은 사시미 칼 2자루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가족 소유였고 나머지 하나는 범인이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족의 구급 상자가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소녀의 피가 묻은 붕대가 현장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집 곳곳에는 피 묻은 신발 자국이 있었고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휴지 몇 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액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범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중 부상을 입었음을 시사합니다. 거실에서는 사용된 아이스크림 컵 4개와 우롱차가 담긴 컵이 발견되었으나 숟가락이나 빨대는 없었습니다. 경찰 기술팀의 보고에 따르면 이 물품들에서 검출된 DNA는 4명의 희생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범인이 범행 후 즉시 도망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음식을 먹고 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혈액 샘플의 DNA 분석 결과
범인은 아시아와 유럽의 혼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현장에 남겨진 여러 의류와 액세서리였습니다. 이 물품들은 당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재킷, 목도리, 크로스백, 긴팔 레글런 셔츠, 손수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범인이 남긴 레글런 셔츠는 주목할 만한 단서로 일본에서 단백 30개만 생산 및 판매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셔츠 소유 중 단 12명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수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범인이 남긴 손수건은 사용 전에 다림질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행동으로 일본에서는 손수건을 다림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인의 크로스백에서는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모래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거나 방문한 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크로스백의 크기가 약 70-75cm, 범인이 마른 체격에 키가 약 175cm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물품들의 존재는 경찰로 하여금 이들이 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교묘한 혼란 유발 전략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발자국, 혈흔, 그리고 희생자의 시신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재구성하여 진실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12월 30일 밤, 범인은 미야자와 가족의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창문은 집 뒤편 공원을 향하고 있으며 인근 울타리보다 약간 높을 뿐이어서 범인이 울타리를 이용해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가장 통제하기 쉬운 목표인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레이군을 먼저 노렸습니다. 범인은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 맨손으로 레이군의 목을 졸랐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레이군은 끝까지 저항하며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격투의 소리가 1층에 있던 미야자와 미키오의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미키오는 아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급히 2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대신 손에 칼을 든 낯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 미키오의 머리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미키오는 반격을 시도했으나 무기를 든 범인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에 가해진 치명적인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미키오를 제압한 후 범인은 옆방으로 이동해 잠들어 있던 미야자와 야스코와 딸 니이나를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미키오와의 격투 과정에서 칼이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새로운 칼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야스코와 그녀의 딸에게 도망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니이나 양은 이미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심각한 출혈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스코는 의료용 붕대를 사용해 딸의 출혈을 멈추려 했으나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야스코는 딸을 안고 집을 빠져나가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2층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새로운 칼을 들고 올라오던 범인과 마주쳤습니다. 야스코와 그녀의 딸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범인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야스코와 그녀의 딸이 숨을 거둔 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시신에 분노를 발산하듯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야스코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방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미야자와 가족 근처에 살던 이웃 주민들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미키오가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청소년 그룹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미키오는 일본의 유명한 대형 오토바이 갱 조직인 보소조쿠와도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많은 주민들은 범인이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병사거나
일본군 출신의 전직 군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범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 일본 잡지는 사설 탐정을 통해 범인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용의자의 신원과 지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곧 도쿄 경찰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잡지에서 주장한 용의자의 정보가 현장에서 수집된 혈액 및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집된 단서는 많았지만 이로 인해 경찰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 단서가 서로 다른 용의자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사관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망감을 드러내며 지문과 혈액 분석 결과는 범인이 한 명이라는 점을 나타내지만 수사 과정에서 마치 여러 명의 범인을 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 식별 핸드북을 작성하고 범인의 특징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찰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12월 29일 미야자와 가족의 집에서 약 4km 떨어진 기차역에서 스케이트보드 차림의 남성이 목격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와 비슷한 외모의 남성이 지역 슈퍼마켓에서 사시미 칼을 구매했습니다. 이 칼은 그날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미야자와 가족의 시신이 발견된 지 약 6시간 후 30대 남성이 도부 니코역 근처의 의료센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무척 태연했고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신원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의료진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글을 보내며 어떠한 정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일본 국민은 경찰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하며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 경찰이 무능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던 도쿄 경찰은 이번 사건을 큰 치욕으로 여기며 사건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세타가야 연쇄 살인 사건은 잔혹한 범행 방식으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도쿄 경찰은 이 1,000만 엔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여러 사회 단체들도 범인을 잡기 위해 공개적으로 포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어 수사는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인 미야자와 요시유키와 미야자와 세츠코는 사건 발생 후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경찰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스스로 단서를 찾아 나서며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행방을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사건 발생 9년 후 미야자와 부부는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공소시효 규정이었습니다. 일본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대 2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록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도 용의자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미야자와 부부는 다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만든 단체인 태양회에 가입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에서 살인사건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태양회에 가입한 후 미야자와 부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즉각적인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2009년 2월 8일 그들은 공소시효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미야자와 부부의 호소는 일본 국민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빠르게 얻었습니다. 2010년 초 일본 국회가 개회될 무렵 많은 단체와 개인이 살인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일본 의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압박이 커지자 일본 국회는 2달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개정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미야자와 가족의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경찰은 매년 12월 30일 사건 현장에서 추모식을 개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추모식은 비참하게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신선한 화환 음미야자와 가족의 집이 있었던 장소 에노이며 이는 희생자들 의영혼에 대해 한깊은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화환 헌화 외에도 추모식은 경찰관들이 희생자 가족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들의 개시비 월 30일은 안전의 중요성, 이웃 간의 정, 그리고 삶의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새로운 사건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